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학생 한 분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예. 우선 정책 공공외교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정부만 행위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통적 외교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공외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예전의 외교적인 그러한 만남이라든지 외교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책 공공 외교에서 정부만 행위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사실상 민간에 위탁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반관 반민의 1.5 트랙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또 연구소나 학교 등 전문가 집단이 사실상 수행해서 민간적인 포럼, 민간적인 세미나, 민간적인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청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이 민간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정부가 또 같이 관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미국 내 영향력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그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동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하루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본격적인 유대인 이민은 184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 아주 옛날부터 시작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으로의 이민을 얘기한다면은 1840년에서 1880년 간에 독일의 농촌 지역 출신 이들 한 30만 명 정도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서 1917년 이때가 제일 많이 가게 되는데요. 러시아 지역 그리고 동유럽 출신 26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제 이민 제도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서유럽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남유럽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도 20세기에 넘어와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넘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는 나치가 유대인을 압박하고 탄압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포그롬이라고 하는데 포그롬이라는 대박해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러시아 말에서 아수라장의 분노를 퍼붓다, 폭력적으로 파괴하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성인 중 유대교 신자 인구가 490만 명, 한 500만 명 되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 인구가 160만 명.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인구 추정치는 한 750만 명이다. 사실 미국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인 중 가장 많은 중국인이 540만이고요. 한국인은 뭐 200만, 25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 내에서 주류로서 부상했는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10명 중 6명이 대학 졸업생인데요. 미국 평균은 10명 중 3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28%. 그러니까 유대인 3명 중 1명은 대학원 이상인 거죠. 이건 이제 미국 전체로 볼 때 10명 중 1명 정도인데 그 점에서 또 소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대인 중에 이제 4분의 1 정도가
가족 소득이 20만 불, 그러니까 2억이 넘는 거죠. 근데 미국 평균으로 보면 한 4%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높은 교육 속에서 미국 사회에 진출했는데 특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화되지 않고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미국 유대인들의 82%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공의회랑 관련되겠죠. 이스라엘이 유대인에게는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역사적인 모후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유대인 성인 중에 45%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통계에서는 굉장히 적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45%는 거의 절반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주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교육열로 주류 사회에 좋은 곳에 진출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큰 논란을 빚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도입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보도들이 나오자 한국 정부의 로비 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로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비에 대해서요. 이 로비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말로 하면 청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청탁 금지법이 있는데요. 로비라는 말 자체가 뭐 우리가 로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의사당에 있는 로비에서 펼쳐지는 사전 조율 작업 또는 회의 전 단계에서 로비에서 모여서 떠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채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논의 활동 이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의 의원들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뇌물을 비롯해서 말로써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연방 로비 활동 규제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비 같은 것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목적으로 해서 의원들을 접촉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도화된 겁니다. 이 로비라는 것이 굉장히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도화돼서 있고요. 연방정부 기준으로 지금 로비스트라고 하죠.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 등록돼 있고 사용 금액도 한국 돈으로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IRA 관련돼서 한국의 로비가 좀 실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의 미국 로비 이게 점차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인 2017년을 보면은 미국에 대한 로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3개 나라에서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로비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산유국들도 로비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이랬을까? 그건 이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또 잘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 공공외교상에서 로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로비가 진행됐습니다만은 또 국가 이익과 관련될 경우에는 로비 활동과 상관없이 미국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BTS의 한국 전쟁에 대한 발언을 두고 중국 네티즌이 발끈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함께 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한국 정부가 다양한 활동들을 기념비를 만든다든지 또는 참전용사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공공의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중국이 공식적으로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이 이 중국 정부와 함께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전사한 중국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넘겨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해 발굴 전달은 2014년부터 됐는데요. 2022년 현재 913구, 거의 1000구 정도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군사 공공 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전이고 북한과 상대지만은 이 북한이라든지 중국,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이쪽이 바라보는 입장은 적으로서 바라봤으니까 아무래도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미 원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돕는다, 북한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항미 원조를 중국의 애국주의, 애국심에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요.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 애국심에 호응을 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단체 이외에 혹시 또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있는 중국 혹은 일본 같은 국가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동포 공공위기를 할 때 거주국의 특성에 따라서 공공위기가 다르게 전개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로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일본에 있어서 백진훈 또는 일본 말로 이제 하쿠신쿤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신주쿠 도쿄의 정치인입니다. 출신에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들에게 지금 참정권이 주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임을 가져서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수다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과는 좀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포라고 하는 조선족이 중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민이니까 중국 나름대로의 정치 참여를 조선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포들의 세대가 거듭할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와 해외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들과의 유대감을 위해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음식을 먹어야 유대인은 꼭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하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거죠. 재발견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죠. 유대인들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5세대, 6세대가 넘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원 의원에 당선된 흑인 혼혈인 순자 이 하원 의원은 한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인이다. 물론 미국 시민이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부심과 함께 또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또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정책 공공외교란 자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 전파함으로써 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외교를 의미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정책 공공외교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공공외교를 말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정책 공공외교에서는 해외 정책 연구소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정책 공공외교인은 미국 중심의 정책 공공외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핀란드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대상의 정책 공공외교는 중국의 정책 공공외교와 충돌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정책 공공외교는 재외동포의 공공외교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재외동포는 해외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류와 연관되어 문화 공공외교에 있어 재외동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가 브랜드로서의 재외동포도 중요합니다. 재미동포의 정책 외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재미동포의 정치적 신장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형성합니다. 미국 내에 차세대 한인 정치단체를 후원하여 공공외교를 수행하며 미국 내 한인 입양단체와 함께 공공외교를 수행합니다.